네,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장노천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라는 제목으로 대만의 다큐 영화 일요일식 산보자를 분석하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저 같은 역사학자는 어렵지만 식민지와 탈식민지, 또 탈식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중요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총론적인 발제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좀 먹고 사는데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조금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이 일요일식 산보자라는 영화는 일제강점기 초현실주의 시인을 소재로 하고 전위적인 형식으로 대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전시회, 뭐 관련 서적, 실험극 해가지고 토탈 문화 이벤트로 한 5년간 확장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역사 해석에 대한 사회적 반영이고 그 시대를 향한 갈망과 상상이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식민 문화의 어떤 첨단성 그리고 세계화의 공시성, 특히 여기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게 이 공시성 문제인데요. 오늘날 대만의 어떤 역사적 특수성을 자각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재정립 추세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풍차시아라는 시인 자체보다 이 다큐 영화에서 보여주는 식민시기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의 양상, 이쪽에 더 초점을 두어봤습니다. 풍차시사는 대만의 남부에 있는 타이난에서 결성된 동인들이고요. 뭐 활동은 한 4호까지 발간이 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일간지를 통해서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양치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그 파리에서 일어난 에스프리 누보 운동을 의식하면서 동시대적으로 모더니즘 시를 창작했고, 일본 유학 시기에 어떤 신사조를 수용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작가들의 경향에 대해서 뭐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하루야마 유키오라든지 니시와키 준자부로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반서정적인 주지주의의 어떤 대표 주자들로서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준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뭐 시와 실론 이런 것도 영화 속에서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 영화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어떤 중요한 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주지를 중시하고 서정을 배척하면서 시를 현실에서 분리해서 순수한 어떤 정신세계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런 작법은 그 당시 어떤 대만 문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조 현실주의의 어떤 저항적인 발상하고는 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대만으로 넘어오고 일본을 거치고 하면서 양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가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 문명 담론 속에서 어떤 충격과 경이, 그다음에 초현실 미학을 대만 풍토와 어떻게 결합할까 하는 초조함, 이런 것들도 문학 속에서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도 경향이 다 일정한 건 아니어서 이 중에 뭐 린쇼얼 같은 젊은 사람은 이미 그 유학할 때 그 아까 얘기했던 시와 실론이 물러나고 이런 극단적 주지주의를 수정한 사계 같은 잡지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뭐 기행시나 서정시 이런 변증법적으로 유화된 작품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 그 일요일은 총체적으로 그렇지만 시문학 자체보다 대만 문단과 역사에서 시인들이 겪은 질곡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내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의 신문학이 좌익문학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부터 소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는 영화 초반에 부드러운 기조에 파열음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문단 외적으로도 황민화 시기 이후에 어떤 급격한 정치 상황 악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운명하에서 시인들의 어떤 실존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말라르메가 얘기했던 식구에서 모티브를 차용해서 주사의 신으로 뭐 역사 시기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인들은 역사 사건과 거리를 두면서 비교적 개인화된 창작을 고수했고 이를 영화도 미학적 표현 이상으로 어떤 심리 현실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어떤 순수한 감성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식민지 상황을 묘사한 영화들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대만적인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광복의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국민당이 또 1949년에 천도했던 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후반으로 가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초기에 중일 전쟁 이후보다 더 악화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부 기조와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파국의 전조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광복은 더 큰 시련이었죠. 그래서 영화는 어떤 국민당의 강압적인 탈일본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이때 이제 작가들이 언어를 건너뛴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창작을 하다가 이 중국어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이 서면이죠. 중국어 문장은 외국어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어를 새로 배워서 생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인들에 대한 동정의식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본어로 상징되는 말하자면 탈일본화 정책의 대상화되는 이 시인들의 어떤 본토인 신분이 1947년에 2.28 사건으로 치명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치창 같은 경우에는 2.28 사건 가담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고 리짱리 같은 사람은 간첩죄로 총살을 당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스토리텔링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 시대 역사의 지속에서 종결까지 그 안에 존재했던 어떤 시인들의 실존적인 가치를 기리면서 본토 문화의 어떤 역사적 존재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여기 지금 그 영화에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시나 낭송이나 등장하고 이미지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총 러닝타임이 2시간 42분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방대한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전시 내지는 주제와의 연계 방식이 영화 이해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면 뭐 일본 시나 뭐 대만 그 포스트 풍차 세대 시 외에도 서구 작품에서 뭐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뭐 입체주의 이런 시들이 인용이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일본에 소개됨으로써 풍차 시인들한테 영향을 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가 이 본문 외에 별다른 주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시인지 이게 앞뒤가 이어지는 시인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냥 익명의 시로서 이것들을 하나에 받아들이면서 몰입을 하게 되는 회화나 영상이나 음악 자료도 이런 식으로 서리상이 하나도 안 들었어서 사실 좀 연구자로서 저는 이걸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던 그런 조금 특이한 이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는 이제 많은 회화가 등장하는데요. 우선 서구 현대미술은 미래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 1차 세계대전 이후 개보가 거의 다 나열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뭐 기리코의 그림을 양치창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키쿠치 슈우조의 연작시를 뭐 여러분이 아마 보셨던 그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초현실주의 작품을 인용한 부분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달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브탄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또 마그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키구치 슈조가 묘사한 부분을 부분 양치창에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많네. 초현실주의 회화로는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초현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코가 하루의 바다 같은 작품이 인용됩니다. 이것은 서구 초현실주의 어떤 문명 파괴적 경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일본 초현실주의 문학의 어떤 기계 문명의 찬탄,
그리고 그런 어떤 토대에서 나온 이성주의적인 경향하고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풍차신이 도시 예찬하고도 서로 잘 조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서정적 취향이나 뭐 요절했다는 점에서 린슈얼하고 유사한 미기시 고타로 같은 사람은 어떤 마치 린슈얼의 페르소나인 것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만 작품 중에는 대만 작품도 잠깐 대만 대전에 나온 작품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 작가가 더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타데이시 테스오미 같은 경우는 민속 판화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시오 츠키토 같은 사람은 이제 원주민 그림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런 그림들은 이 영화에서 특이하게 대만의 본토성을 구현한 사례로 똑같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는 현대 도시를 촬영한 걸로 프랑스 작가인 의제 나체,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동일한 도심을 찍은 일본 작가들, 뭐 쿠와바라 키네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서 일본의 어떤 신흥 사진 운동에서 나왔던 사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코이시 키요시 같은 포토 몽타주 작품들이 그 당시에 아주 첨단적인 신감각파, 뭐 예를 들면 요코미츠 리이치라든지 또 뭐 이 화가이기도 했던 카마라타이의 텍스트하고 서로 같이 어울려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들은 1924년에 앙드레 브루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실천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1920년대에 이제 이 내러티브를 갖춘 장편 다큐멘터리하고, 또 한쪽으로는 아방가르드 경향의 작품들이 뭐 프랑스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에세이 영화로 정착되는 아방가르드 경향의 작품들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식 삼보자 자체도 에세이 영화 형식이 강해서 이 영화의 인용은 선배 작품들이 바치는 헌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이브 자료들을 연기하는 브릿지 드라마가 곳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재현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라면 뭐 얼굴 없는 인물이라든지 기울어진 구도라든지, 그리고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오브제화 한다는 겁니다. 이 미술 용어로서 오브제는 특히 초현실주의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브제는 뭐 지나간 시간들과 현재 시간의 어떤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떤 물상에 담지된 상징성을 특화시키는 이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건물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다미를 하고 있는 풍경을 기울여서 이렇게 클로즈업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탁에 음식들을 보여준다든지, 뭐 과일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또 특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과일이라든지 뭐 식탁 같은 장면들은 대만이라고 하는 장소성을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관객들한테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등장하는데, 이 책들은 말하자면 작가들의 어떤 독서 탄력을 방증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정물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자코메티가 만들었던 메달린 공을 오마주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이게 시기별로 공의 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작가들의 심리를 상징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콕토가 1959년에 만든 오르페 유언에서 이 꽃을 따서 화분에 넣는 장면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서 칼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성의 어떤 초현실 작가들을 오마주하는 이런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든 이 다큐로서 시적인 양식이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 영화다운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재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수행적 양식인데, 그게 이제 역사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 영화가 내세우는 공식성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저는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1921년에 미르파가 소개됐고 1929년에 초현실주의가 소개가 됐는데, 초기 이런 모더니즘 전파는 모두 일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차시사는 대만인의 어떤 직접 수용이라는 시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대륙에서 넘어온 시인들의 어떤 본격적인 모더니즘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영향력을 굉장히 지대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대만 내부의 어떤 토착 모더니즘은 1970년대 이후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차시사는 말하자면 이 토착 모더니즘의 계보에서 부재했던 모더니즘 속에서 부재했던 식민시대의 어떤 유산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대륙의 개입과는 무관한 세계 첨단 사조와의 시차 없는 공식성, 이런 측면에서 대만에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국제 모더니즘, 주로는 이제 일본 작가들이지만 국제 모더니즘과 풍차 시인들의 어떤 접촉 사례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이게 계속 에피소드 속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문학의 세계성에 대한 동일시가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시성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만에 토착화되느냐, 이 본토화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현이 되려면 결국 모더니즘 안에, 초현실주의 안에 대만 토착 문화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게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굴절적으로 보여지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비모던한 이미지들,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이미지죠. 뭐 도교 사원이라든지, 대만은 또 마조라고 해서 그 해신을 모시는 관음보살 숭배하듯이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재래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뭐 원주민을 초현실주의하고 연결시킨 작품으로 양치창이 어떤 식으로 시 속에서 결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신 주체를 피식민자하고 식민자 구분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민 말기로 가면 오히려 대만 주재의 일본인 작가의 본토성 표현을 오히려 더 비중 있게 인식하는 것처럼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일제시대에 가장 영향이 있던 사람이 니시카와 미츠루라고, 이 사람은 상당히 모더니즘 경향을 보이면서 대만 문단에서 영향력도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오츠키 도호라고 아까 원주민 그림을 잠깐 보셨는데, 그 작가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대만 거주 일본 작가를 본토성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이 본토성 주체 문제에서 적당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영화 속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 또 반면에 풍차 시인 자체의 어떤 식민지적 굴절 양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풍차 시사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결여된 것이 뭐냐면, 이 풍차 시사가 탄생이 1933년이었는데 바로 3년 전에 우서의 어떤 원주민 지역에서 원주민 항쟁 및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에서도 일간지에 연일 기사화됐던 건데,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대만 현실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신문학 성장기, 말하자면 1920년대에 발생해서 1930년대에 보다 작용화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 시기에 어떤 신문학 성장기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굴절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 거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신문학 작가들하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안티테제로서 서로 충돌한 것들은 보여지지만, 그러면 결국 풍차 시사도 모더니즘의 방식으로 시대를 어떤 식으로 투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움인데, 이 영화가 결여하고 있는 어떤 동아시아적 상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풍차 시사와 동시대의 어떤 상하이와 서울, 경성에는 중국에는 신강가파가 있었고 조선에도 구인회가 있었습니다. 이상 같은 시인이 활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둘 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풍차 시사와의 거리는 서구의 원조 초현실주의보다도 가깝고 교차 지점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내지와 외지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특히 외지에서의 어떤 선진 문학에 대한 수용 욕망이 굉장히 절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똑같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신강가파를 창시한 류나오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풍차시사하고 동양인 타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전시회에서는 일부 포함이 되지만 영화 속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횡적 공식성보다는
서구나 일본을 향한 종적 공식성에 좀 편향할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조선은 두 번 언급이 되는데 대만 문학의 언어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선어에 대한 조선 문단을 언급하게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식민 시대의 대만의 문인들에게 비록 일어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학 용어가 없다는 것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용된 맥락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 문학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이 작가들이 유학을 갔던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가면은 최승희가 1936년에 좌익 작가들의 초청으로 대만 공연을 가게 되는데 이건 그 당시 식민지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결국은 풍차시인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제 이것들이 문학사조로서의 어떤 공감대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영화 속에서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영화는 전편이 일본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사실은 현재의 중국어를 쓰는 대만 관객들이 시대적인 괴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술적인 의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집에서도 대만의 현지어가 있는데 중국어 방언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쓰지 않고 또 뭐 광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일본어를 쓰는 것들은 영화적인 리얼리티는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만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와의 소통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식 산보자는 대만 어떤 근대 문화의 공식적인 가치를 환기하면서 대만 근대사의 어떤 장소적 시간성,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장소적 시간성을 성찰하는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오브제 형식으로 시인들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실전적으로 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사 다큐에는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 직접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구에 기반한 이 창작자의 어떤 작품의 의도는 결국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요일은 어떻게 보면 대만 사람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가치 체계를 그려보였다. 그래서 식민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현재적인 어떤 다양한 변화된 시각을 수용하면서 기록 이상으로 상상력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또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이게 만약에 이 안에 어떤 확대와 배제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공식성 구축이라는 열망 안에 스며든 대만의 어떤 내부자적 시선 내지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요즘 대만 사람들 민족주의보다는 국적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적주의가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물론 넓게 보면 뭐 대만 독립이나 무슨 대륙과의 관계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예술적인 작품을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만의 나름대로 자기 문화를 향한 열망들이 이런 어떤 관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민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하는 초현실주의의 어떤 실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이를 바라보는 또 우리 어떤 시선의 지평, 그들의 시선의 지평은 어떠한 것인지 이 영화는 대만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어떤 다른 지역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역사학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그 냉전 시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그 식민지와 냉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고 아마 이제 21세기 어떤 아까 이제 그 김원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규범이나 또는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 장동천 선생님께서 지금 다뤄줬던 이 내용들 식민지와 냉전을 경험하고 있는 대만인들이 그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또 그들의 국민들이 어떻게 결이 다른가라는 것들을 읽어나갈 때 아마 또 다른 연대나 공동체성이라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만든 개인적으로 아주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